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 질투할 만큼 찬란한 불빛이 호텔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다. 태아그룹의 차기 총수, 강태민 대표와 그의 약혼녀 이서진을 위한 결혼전 축하연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은은한 오케스트라, 선율,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흘러갔고 그 중심에는 강태민이 있었다. 이서진은 우아한 실루엣의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제게 거물들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은 고요한 호수 같은 깊이감이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누구에게도 익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 강태민은 그런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훤칠한 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무리의 중심에 서는데 익숙했다. 서진 씨 없이는 태하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게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진은 그 말에 담긴 미세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미소로 화답하며 잔을 부딪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여자가 태민에게 다가왔다. 강태민의 개인 비서인 한유라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 보고라는 명목으로 태민의 곁에 자연스럽게 섰지만 그 시선은 약혼녀인 서진을 향해 미묘한 승리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비서의 복장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했고 태민을 향한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태민은 그런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손님들에게 그녀를 태하의 핵심 인재라고 소개했다. 유라 씨의 추진력 덕분에 이번 해외 계약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정한 제스처와 칭찬은 공적인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했다. 서진은 샴페인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무 전략가였고 모든 상황을 데이터와 패턴으로 분석했다. 강태민의 행동 패턴, 한유라의 야망,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명백한 기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그 결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한유라는 서진에게 보란 듯이 다가와 잔을 내밀었다. 이서진 이사님, 곧 사모님이 되시겠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대표님께서 이사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교활하게 친절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진은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고마워요. 한 비서, 태민 씨 곁에서 잘 보좌해줘서. 그 순간 강태민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서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운 의무감에 불과했다.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니 보기 좋군. 서진아, 잠시 피곤하지 않쪽 테라스에서 바람 좀 쐴까. 그의 제안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명령이었다. 서진은 군중 속에서 한유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강태민이 서진에게 다시 한번 나지막이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내 서재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랐다.
스카이 라운지의 소음이 멀어지고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닫히자 숨막히는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다. 강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개선 장군처럼 보였다. 서진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결혼, 없던 일로 하지.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취소하는 듯한 건조함이었다. 서진은 숨을 멈췄지만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기에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물었다.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시점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태미는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이유 꼭 알아야겠어. 유라 씨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너와 위선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어.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다. 그는 서진이 울며 매달리거나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태민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봐 놀랐어?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서진을 연기해도 넌 지루해. 난 유라 씨처럼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여자가 좋아. 그는 자신의 잔인한 말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서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녀를 태아의 안주인으로 앉히시겠다. 아버지, 강 회장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넌 그저 네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진행하던 아발론 프로젝트 말이야. 네가 가진 지분 전부 나한테 넘겨. 깨끗하게. 이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아발론 프로젝트는 사실상 서진의 두뇌에서 나온 작품이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금융공학 기술이 집약, 태아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제 개인 자산이에요. 결혼과는 무관한. 태미는 코웃음을 쳤다. 무관의 네 아이디어가 태아의 자본 없이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어. 내가 널 믿고 투자해 준 거잖아. 그걸 위자료라고 생각해. 어차피 넌 그거 없어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번뜩였다. 그는 서진이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언제나 이성적이었고 분쟁을 피하려 했으니까. 서진아, 똑똑하잖아. 시끄럽게 굴지 마. 언론에 알려져서 좋을 거 없어. 네가 조용히 물러나주면 내 가족들 사업까지는 건드리지 않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서재를 둘러보았다. 이 방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태미는 그녀의 지성에 감탄하며 함께 미래를 그리자고 했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리고 이제 더 자극적이고 순종적인 한유라에게 눈을 돌린 것이다. 만약 싫다고 하면요. 서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그녀에게 성큼 다가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싫다고 이서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버린 여자일 뿐이라고.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해 살이 아팠지만 서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그녀의 순순한 대답에 태미는 의아한 듯 팔을 풀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다. 서진은 흐트러진 드레스 소매를 아무렇지 않게 정리하며 말했다. 지분 양도, 서류,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입회하에 처리하죠. 그리고 당신 말대로 난 조용히 사라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마치 로봇처럼. 태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이서진은 다루기 쉬웠다. 그녀의 그 오만한 이성이 결국 그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래,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넌 어차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 발로 걷어찬 건 너야. 아니, 유라 씨가 널 걷어찬 건가? 그는 비열한 농담까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죠. 서진이 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라기보다는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다. 태미는 그 말을 비웃었다. 후에 내가 넌 날 너무 과대평가해. 서진아, 어서 가봐.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나와 유라 씨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그게 널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최선이야.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처음의 기대를 완전히 접고 승리자의 여유를 되찾았다. 서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열고 서재를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녀는 고요한 호수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스카이 라운지를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강태민이 한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지금 즉시 시작해. 그녀의 눈빛이 서울의 야경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강태민, 넌 네가 뭘 버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호텔을 빠져나온 이서진의 렉서스는 밤의 고속도로를 유령처럼 미끄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관절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강태민의 서재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진 강철 같은 분노였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곧바로 암호화된 전용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단 2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입니다. 최진혁. 그는 서진이 개인적으로 발탁하고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진의 재무전략팀 소속이었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서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최 실장님, 시간이 됐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결의 때문이었다. 플랜 B. 예상보다
빨리 시작해야겠어요. 강태민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방금 전의 대화를 간결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 그대로 전달했다. 아발론 프로젝트 지분 요구와 한유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화기 너머의 최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진이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닥치자 그 참담함에 말을 잃었다. 대표님, 정말 그렇게까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실행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내일 오전 강태민에게 지분양도 각서를 써줄 겁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최대한 순순히 물러나는 것처럼 그가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강태민의 탐욕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밤 동해안 7번 국도 해안 절벽 구간, 내가 자주 드라이브 가던 코스 있죠. 거기서 사고가 날 겁니다. 최진혁은 숨을 삼켰다. 이사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 위험해야 믿죠. 최 실장님이 준비해둔 대역은 어떻게 됐죠? 서진이 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내일 밤 11시 내가 그 장소에 도착하면 준비된 차량과 교체할 겁니다. 내 렉서스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해요.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불타버려야 합니다. 그녀는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경찰과 언론에는 내가 강태민의 배신에 절망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야 해요. 유서는 필요 없어요. 유서보다 더 극적인 현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열광하죠. 특히 재벌가의 스캔들이라면.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태아그룹 본사 강태민의 집무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살짝 부어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충격받은 약혼녀의 모습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서진이 순순히 지분양도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걸로 우린 깨끗하게 정리된 거야. 그는 자비라도 베푸는 듯 말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았다. 태민 씨, 행복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태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져야 하니까. 유라 씨도, 아발론도. 그는 서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경멸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동해안 7번 국도는 폭우가 쏟아질 듯 날씨가 굳었다. 서진은 약속된 장소에 차를 세웠다. 어둠 속에서 최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그녀의 차와 완전히 동일한 렉서스 차량과 함께 나타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준비된 차로 옮겨 탔다. 최진혁은 그녀에게 가방 하나를 건넸다.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비상 자금입니다. 모든 것은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헬리오스. 그것은 그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비밀리에 사용하던 코드네임이었다. 태양의 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심판하는 존재. 서진은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부탁해요. 내가 없는 동안 내부에서 내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강태민과 한유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줘요. 염려 마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최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어려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탄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진혁은 홀로 남아 그녀의 원래 렉서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차 안에 서진의 스카프와 마치 급하게 차를 돌리려다 실패한 듯한 스키드 마크를 조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조종 장치를 이용해 차를 절벽 가장자리로 몰았다. 다음 순간 렉서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몇 초 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절벽 아래에서 치솟았다. 최진혁은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빛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서진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재벌가 예비 며느리의 비극적인 사고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불에 탄 차량의 잔해, 험준한 절벽, 그리고 결혼을 앞둔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경찰은 악천후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차량 번호와 현장의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민은 카메라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서진 씨는 제게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곁에서 슬픔에 잠긴 연인을 위로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했다. 대중은 강태민의 순애보에 감동했고 이서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길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서진에게서 넘겨받은 아발론 프로젝트의 지분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돌렸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들까지 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흡수했다. 그는 이제 태아그룹의 모든 실권을 쥔 듯 보였다. 한유라 역시 비서라는 직함 대신 그룹의 핵심 부서장 자리를 꿰찼다. 그들은 서진의 죽음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에 빠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지중해의 어느 한적한 섬에 도착한 작은 전용기가 활주로에 섰다. 비행기에서 내린 여자는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였다. 그녀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을 맞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민, 이제 게임 시작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준비나 해.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지중해의 햇살은 서울의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강렬하고 건조하며 어떤 그림자도 용납하지 않을 듯 투명했다. 이서진, 아니, 이제 헬리오스라고 불리는 그녀는 하얀 석조 빌라의 테라스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코발트 블루색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금융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러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녀의 비밀 기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활동복과 짧게 자른 머리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이서진이라는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졌다. 슬픔과 배신감은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렬한 복수심만이 남았다. 빌라의 지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오퍼레이션 룸은 월스트리트의 거래소보다 더 분주했다. 소수의 정예 인력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헬리오스가 과거 국제금융계에서 활동하며 비밀리에 영입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보스. 태아그룹의 최근 동향 보고입니다. 한 분석가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헬리오스는 그것을 받아들고 스크롤을 내렸다. 강태민과 한유라가 보란 듯이 공식 석상에 함께 나타나고 태아그룹이 서진에게서 빼앗은 아발론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다. 강태민. 그는 자신이 가진 패가 얼마나 약한지 모르고 있어. 헬리오스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태하그룹의 재무제표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강태민은 야망은 컸지만 기반은 허술했다. 그는 그룹을 확장하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건이 바로 독일의 라이넥스 엔지니어링 인수건이었다. 라이넥스 건 현재 진행 상황은 헬리오스가 물었다. 최종 계약서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태아 측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주가도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분석가의 보고는 정확했다. 헬리오스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교두보가 아니라 무덤이 될 거야. 그녀는 모니터 앞으로 걸어가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불러냈다. 강태민은 라이넥스의 실사 보고서를 조작했어. 내가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자료와 지금 언론에 발표된 자료가 달라. 그는 라이넥스의 잠재 부실 채권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어.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는 그 거래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서진이 사라졌으니 이 조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헬리오스는 이것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다. 팀 오메가. 준비됐나? 헬리오스가 물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대답했다. 독일 금융감독청 BAFN과 라이넥스의 주요 주주들에게 익명의 내부 고발 자료를 전송해. 우리가 가진 원본 실사 보고서와 강태민이 제출한 조작된 보고서의 비교 데이터를 포함해서 단, 발신지는 절대 추적 불가능해야 해.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수십 개의 암호화된 서버를 거친 데이터 패킷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태하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흘수선 아래에 뚫린 작은 구멍이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 그 구멍은 배를 침몰시킬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태하그룹 본사.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유라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거야. 태민 씨. 한유라가 그의 품에 안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완연한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샴페인 잔을 비우며 흡족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이서진 그 여자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어.
하지만 결국엔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졌지. 여자란 어쩔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발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라이넥스 인수건만 성공하면 그는 아버지인 강 회장을 뛰어넘는 경영자로 인정받을 터였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대표님, 긴급입니다.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이넥스 측에서 계약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잖아. 그는 한유라를 거칠게 밀어내고 회의실로 뛰어들어갔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라이넥스의 법무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 대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태아그룹이 제출한 실사 보고서에서 심각한 재무정보 누락 및 의도적 왜곡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금융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상은 즉시 중단합니다. 강태민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잠깐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아닙니다. 강 대표, 우린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라이넥스 측은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렸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임원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강태민의 눈치만 살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 정보를 독일에 넘긴 거야? 강태민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정보는 오직 그와 이제는 죽고 없는 이서진 그리고 몇몇 핵심 측근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측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그저 재수 없는 우연일 거라 애써 생각했다. 젠장. 경쟁사 놈들이 냄새를 맡은 건가? 그는 애꿎은 경쟁사 탓을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보이지 않는 즉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한유라에게 돌아가 짜증을 냈다. 이럴 때일수록 아발론 프로젝트를 더 밀어붙여야겠어. 이걸로 손실을 만회해야 해. 그날 오후 태아그룹의 라이넥스 인수 무산 소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형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자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격히 흔들렸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0% 이상 폭락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강태민은 주가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매도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운 나쁜 사고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다. 지중해의 빌라. 헬리오스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태아그룹의 폭락한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혁 실장으로부터 강태민이 내부 단속을 시작했다는 비밀 보고가 막 도착한 참이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강태민, 넌 네가 나한테서 뭘 빼앗아 갔는지 모르지. 넌 내 두뇌를 훔쳤지만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훔치지 못했어. 헬리오스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첫 번째 공격은 그의 오만함을 흔들기 위한 경고였다. 다음 공격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것, 바로 그가 이서진을 버리고 선택한 한유라를 향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얇은 고리를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라이넥스 인수 실패의 충격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태아그룹을 흔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수천억 원의 시가 총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의 신뢰였고 강태민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제국의 기반이었다. 주가는 일시적인 폭락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사회와 주주들의 압박이 강태민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경쟁사의 비열한 음해 공작으로 규정하려 애썼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놈들에게 노란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핵심 정보를 빼돌려 거래를 망쳤어요. 당장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이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노련한 이사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특히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의 신복이었던 박 부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대표님, 경쟁사의 방해 공작이라기엔 타이밍과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마치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찌른 것 같습니다. 실사보고서 조작은 누가 주도한 겁니까? 그 질문에 강태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조작은 한유라의 부추김을 받아 자신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원본 데이터의 위험성을 유일하게 경고했던 사람은 이제는 죽고 없는 이서진이었다. 그는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건 실무진의 과욕이 부른 실수였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은 엄중히 문책했습니다.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지만 강태민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한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태민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 늙은이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아발론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그들도 다 입 다물게 될 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강태민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다. 바로 그때 지중해의 오퍼레이션 룸에서 헬리오스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생각할 여유를 줄 생각이 없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지. 헬리오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태아그룹의 내부 회계 시스템, 특히 자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타깃으로 한다. 거창한 비리가 아니야. 임원급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작은 횡령, 법인카드 유용, 유령 직원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강태민이 신임하는 핵심 측근들부터 하나씩 터뜨린다. 그녀의 전략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바늘구멍들을 동시에 뚫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재무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 중 하나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측근들이 어디에 검은 돈을 숨겨두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태아그룹 내부 감사팀과 몇몇 언론사의 익명의 제보가 동시에 접수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태아건설의 한 상무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개인 사치를 누렸다는 가벼운 내용이었다. 강태민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덮으려 했지만 제보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태아화학의 전무가 하청업체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왔다는 증거 자료가 터져 나왔다. 연이은 내부 비리 폭로에 태아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민이 임명했던 임원들이 줄줄이 감사 대상에 오르자 조직 내부는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고 강태민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측근들의 반발을 샀다.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저희를 내치시는 겁니까? 그 익명의 제보자라는 놈 하나 때문에 한 임원이 강태민의 집무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강태민은 이들을 다독이는 한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점점 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유라는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위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라인엑스건으로 실추된 강태민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그룹 내에서 자신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아발론 프로젝트의 하위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건에 주목했다. 태민 씨, 이건 기회예요. K-바이오라는 신생 기업인데 혁신적인 신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라인엑스의 손실을 단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장밋빛 보고서를 강태민에게 내밀었다. 재무팀의 베테랑 임원들은 K-바이오의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재무 상태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했다. 한 부장, 지금은 리스크를 감수할 때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한유라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안정만 추구하다가는 다 죽어요. 지금은 과감한 베팅이 필요할 때라고요. 강태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한유라의 야망에 기대고 싶었다. 그는 이 성공에 목말라 있었다. 좋아. 한 부장 말대로 추진해. 당신 능력을 보여줘. 이 사회 늙은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라고.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그녀의 오만한 자신감에 떠넘겼다. 이 모든 움직임은 지중해의 헬리오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최진혁 실장이 내부 조력자를 통해 K-바이오에 대한 한유라의 관심을 파악한 순간 헬리오스는 미소를 지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사실 K-바이오는 헬리오스가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자금을 대어 키워온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그들의 혁신적인 신약 기술은 전부 조작된 데이터와 과대 포장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불과했다. 헬리오스는 최진혁을 통해 한유라의 측근에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던 것이다. 최 실장님, 한유라가 투자를 결정하도록 더 확실한 미끼를 던져주세요. K-바이오가 곧 미국 FDA 임상 승인을 받을 것처럼 꾸며요. 관련 서류도 몇 개 위조해서 흘리고 헬리오스의 지시는 치밀했다. 그녀는 한유라의 조급함과 공명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유라는 조작된 정보에 완전히 현혹되었다. 그녀는 이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자금을 K-바이오에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태아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 될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강태민 역시 그녀의 성공을 바라며 이 무모한 도박을 승인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잠시 해소되는 듯했다. 그들은 K-바이오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시 뭉쳤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재정은 라이넥스 사태와 연이은 내부 감사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자신의 작전실에서 K-바이오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좋아. 이제 곧 덫을 발동시킬 시간이야. 그녀는 태아그룹의 현금 유동성이 최악이 되는 시점을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뒤 K-바이오가 투자금을 유치하자마자 FDA 임상 승인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헬리오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증폭되어 거대한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태아그룹이 또다시 사기성 투자에 휘말렸다는 소문이었다. 강태민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한유라를 다그쳤다. 한유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확실하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한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변명했다. 아,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해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 처음으로 불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그어졌다. K바이오 사태는 태아그룹의 치명타였다. 라이넥스 인수 실패로 휘청이던 그룹의 신용 등급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펀드를 환매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다. 강태민의 자신감 넘쳤던 얼굴에는 이제 수척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를 더욱 압박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채권단이었다. 은행과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 시장에서 조달했던 자금의 만기가 동시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라이넥스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발행했던 회사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 대표,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룹 전체가 부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총괄 본부장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강태민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막을 테니까.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태아그룹에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다. 그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처럼 느껴졌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며 보안팀을 닥달했고 가장 가까운 비서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K바이오 건을 주도했던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실패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한유라, 네가 망친 일이야. 네가 책임지고 자금을 구해와 네가 그렇게 자신했던 K바이오의 투자자들을 찾아가서라도 돈을 끌어오란 말이야. 그는 회의실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다. 한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신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재앙을 불러온 여자로 낙인 찍혔다. 바로 그때 지중해의 헬리오스는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강태민의 의심을 한유라에게로 완벽하게 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한유라가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자신의 살기를 찾기 위해 비자금을 횡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헬리오스는 그녀가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참이었다. 최 실장, 한유라가 최근에 접근한 비자금 계좌가 뭐지? 헬리오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진혁의 보고는 즉각적이었다. 아발론 프로젝트의 홍보 예산으로 책정된 유령 회사 계좌입니다. 한 부장이 자금 압박을 받자 그 돈에 손을 대려 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그녀보다 한 발 앞서야 해. 헬리오스는 즉각 명령을 내렸다. 그녀가 그 계좌에 접근하기 직전 우리가 먼저 자금을 인출한다. 그리고 그 돈을 한유라 명의로 개설된 스위스 은행에 차명 계좌로 보낸다. 그녀의 계획은 정교했다. 한유라가 실제로 돈을 훔치기도 전에 그녀를 횡령범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헬리오스의 해커팀은 태아그룹의 보안망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그들은
한유라의 개인 컴퓨터에 남겨진 로그인 기록과 디지털 서명을 교묘하게 복제했다. 그리고 아발론 프로젝트의 비자금 수십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한유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진혁 실장은 또 다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몇몇 임원들에게 심각한 정보라며 운을 띄웠다. 박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방금 시장에서 들은 소문인데 국내 굴지의 성진그룹이 우리 태아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충성심이 실려 있었다. 라이넥스 건도 그렇고 내부 비리 폭로도. 이 모든 게 우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성진의 작업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강 대표님이 흔들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거겠죠. 이 말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단어는 임원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룹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조직 전체를 뒤덮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강태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이제 외부의 적 성진그룹과 내부의 배신자 정보 유출자 모두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당장 모든 자금 흐름을 재점검해 단 1원이라도 세어나가는 게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어. 그는 자신의 재무팀에 불호령을 내렸다. 그는 성진그룹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부의 누군가를 매수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한유라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긴급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헬리오스가 파놓은 덫은 즉시 발견되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발론 프로젝트의 비자금 수십억 원이 한유라 부장의 승인하에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강태민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증거였다. K바이오 사태가 터진 직후 그녀가 자신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K바이오를 밀어붙인 것도, 그리고 지금 이 돈을 훔친 것도 어쩌면 그녀가 성진그룹과 내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당장 한유라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한유라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잔뜩 주눅이 든 채로 들어왔다. 태민 씨, 저 은행권에서.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강태민은 보고서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게 뭐야? 설명해. 한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전 몰라요. 전 이런 적 없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인은 오히려 강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그녀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모함 K바이오로 그룹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돈까지 훔쳐서 튈 생각이었어. 성진그룹하고 붙어먹은 것도 너지. 그렇지. 강태민이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배신감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태민 씨 어떻게 나한테. 내가 태민 씨를 위해서 이서진까지 밀어내고. 한유라는 울부짖으며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은 강태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닥쳐. 감히 네가 서진 씨 이름을 입에 올려넣은 그 여자 발끝에도 못 미쳐.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다.
탐욕과 야망으로 맺어진 그들의 연결고리는 불신이라는 칼날에 의해 무참히 끊어졌다. 강태민은 한유라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즉 보이지 않는 적의 하수인이거나 혹은 그 자체라고 믿어버렸다. 당장 보안팀 불러 이 여자.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모든 통신 기록과 계좌를 압수해. 강태민은 경비들에게 명령했다. 한유라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절망에 차 울부짖으며 경비들에게 끌려나갔다. 강태민은 홀로 남겨진 집무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최악이었다. 채권단의 압박, 성진그룹의 인수합병설, 그리고 바닥난 자금.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지중해의 헬리오스는 최진혁의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한유라가 경비들에게 끌려나간 후 강태민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한유라는 배신자였지만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을 설계할 만한 두뇌를 가지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용당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손은 누구인가? 성진그룹 아니면 제3의 세력.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연이은 사태로 서로를 불신하는 기류가 팽배했다. 강태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성진그룹이든 누구든 우리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어. 당장 외부 보안 전문 업체를 불러 모든 라인을 점검해. 며칠간 태하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은 어떤 침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유라의 횡령건 역시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내부자의 소행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해킹이 아니면 유령이란 말인가. 강태민은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았다. 한유라의 디지털 서명을 복제한 거라면 그건 내부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아는 자의 소행이야.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고 식사도 거르며 미친 사람처럼 데이터에 매달렸다. 그는 공격의 패턴을 분석했다. 첫 번째, 라인엑스 건. 그것은 태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확히 겨냥했다. 두 번째, 내부 비리 폭로. 이것은 강태민의 리더십과 내부 결속력을 와해시켰다. 세 번째, K 바이오 함정. 이것은 그룹의 마지막 남은 현금 유동성을 고갈시켰고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 한유라를 제거했다. 이 세 가지 공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방이나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외과 수술처럼 태아그룹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정확한 순서대로 도려내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는 이 전략이 무섭도록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이서진의 방식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녀의 그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전략 수립 방식. 그녀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고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선호했다. 그는 그것을 감정 없는 기계의 방식이라
비웃었었다. 특히 내부 비리 폭로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반적인 감사팀이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서버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기억해냈다. 그 서버는 이서진이 그룹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든 일종의 블랙박스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접근 권한을 오직 자신과 강태민, 단 두 사람만 공유한다고 했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 그녀가 만든 백도어를 이용한 거야. 강태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유라의 디지털 서명을 조작한 건 역시 이서진만이 알고 있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유라의 육체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죽었어. 내 눈으로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시신도. 시신도 확인됐잖아.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당시의 보고서 내용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달려가 이서진이 남기고 간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발론 프로젝트의 초기 리스크 분석 보고서. 그곳에는 그녀가 필기체로 적어둔 경고 문구들이 빼곡했다. 무리한 차입금은 현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독일 라이넥스. 잠재부실 채권 리스크 과대. 그가 무시했던 모든 경고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이서진이 얼마나 정확하게 태아 그룹의 미래를 예측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소극적인 태도라며 면박을 줬고 한유라의 공격적인 추진력을 칭찬했었다. 만약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자신이 경고했던 모든 것들을 이용해 그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가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성진 그룹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서진의 전략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헬리오스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 태양의 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존재. 그는 당시 그것이 그저 그녀의 학술적인 취향인 줄로만 알았다. 그는 즉시 정보팀에 지시했다. 지금 당장 헬리오스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투자 펀드나 개인을 조사해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하지만 조사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다. 죄책감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섰다. 비서가 우산을 챙기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자신의 벤틀리를 직접 몰아 빗속을 질주했다. 차가 멈춘 곳은 그녀의 유골이 없는 오직 이름만이 새겨진 납골당의 차가운 대리석 앞이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명패 앞에 섰다. 강태민은 이서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무표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이 차가운 돌 아래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유령처럼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너냐? 그는 대리석에 대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정말 네가 살아 돌아온 거냐고. 이서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뒤엉켜 떨렸다. 네가 감히
날 상대로 이따위 짓을 벌여 죽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확신과 그녀가 죽었기를 바라는 절박함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실체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버렸지만 그 재능이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납골당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래, 너였어. 처음부터 너였어. 넌 날 속인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유라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자신을 지탱해주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는 이서진이라는 여자를 적으로 돌린 순간 이미 패배했던 것이다. 그 시각 지중해의 오퍼레이션 룸. 거대한 스크린에는 납골당 구석에 설치된 초소형 감시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대리석 명패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강태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헬리오스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혁 실장이 그녀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드디어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헬리오스는 잔에 담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저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죽이려 했다. 지금 저 남자가 느끼는 공포는 그녀가 느꼈던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후회 아니. 헬리오스가 스크린 속의 강태민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저건 후회가 아니야. 그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녀는 강태민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는 날 경멸했지. 내가 감정 없는 기계라고. 하지만 그 기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게 된 거야. 헬리오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돌아온 헬리오스. 태양의 신이었다. 최 실장.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이제는 그가 의지할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릴 차례입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을 움직일 겁니다. 강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니까.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 강태민의 공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납골당에서 돌아온 강태민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집무실에 틀어박혔다. 빗물과 식은땀이 뒤섞여 그의 값비싼 셔츠가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이서진, 그녀가 살아있다. 그 끔찍한 확신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자신보다 훨씬 영리한 복수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완벽하게 위장했는지,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돌아왔고,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굴욕적인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정보팀을 닥달해 헬리오스의 정체를 캐내려 했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헬리오스 캐피탈, 월가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사모펀드였지만 그 실소유주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최근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의 부실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찾아내 그 펀드의 주인이 누군지,
자금 출처가 어딘지 샅샅이 뒤지란 말이야.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태아그룹의 상황은 시시각각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채권단은 최종 상환 유예 통보를 보냈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중해 헬리오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최 실장님, 준비한 자료 강 회장에게 전달하세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단순한 재무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민의 도덕적 파멸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자료에는 강태민과 한유라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통신기록, 한유라가 이서진을 모욕하며 압박하는 녹취 파일, 그리고 강태민이 이서진의 아발론 프로젝트 지분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과정이 담긴 변호사 협박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서진이 사고 당일 강태민으로부터 받았던 협박 메시지 원본이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방해되면 네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어. 그 메시지는 그녀의 자살 동기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헬리오스는 강태민이 자신에게 휘둘렀던 칼날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총수. 강 회장은 자택 서재에서 익명으로 배달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는 평생을 그룹을 일구는 데 바친 노회한 경영자였다. 그는 아들의 야망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야망이 이토록 추악하고 비열한 방식일 줄은 몰랐다. 그는 아들이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것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태블릿 속에서 이서진의 마지막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그룹의 미래를 걱정했는지, 강태민의 무모한 결정을 얼마나 막으려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이서진을 단순한 며느리감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 진정한 파트너로 점 찍었었다. 그런 그녀를 아들이 배신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강태민 대표, 당장 내 집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태아그룹의 모든 자금줄을 동결시켜. 내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나가지 못하게 해. 아버지의 분노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방어막을 걷어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금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서재의 공기와 아버의 얼음 같은 시선이었다. 아버지, 지금 그룹이. 강태민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 회장이 태블릿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거나 읽어봐라.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강태민은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서진과의 마지막 대화, 한유라와의 추악한 밀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서진이가 꾸민 짓입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그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살아있다고 네가 죽음으로 내몬 여자가 살아 돌아와 복수라도 한다는 말이냐. 내 놈은 죄책감도 없는 거냐. 네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모독해 강 회장에게 강태민의 외침은 그저 파렴치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관계를 확신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녀가 헬리오스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강태민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강 회장은 지팡이로 그의 손을 내리쳤다. 닥쳐라, 내 놈의 망상까지 들어줄 시간 없다. 내 놈이 싼 똥은 네가 치워. 하지만 태아그룹은 안 돼. 태아그룹은 내 것이 아니다. 내 평생의 피와 땀이다.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 물려줄 수 없어. 강 회장은 최종 통보를 날렸다. 이 시간부로 너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그리고 나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릴 것이다. 강태민은 절망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다. 그는 쫓겨나듯 아버지의 집에서 나왔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마저 그를 버렸다. 그는 이서진의 예언을 떠올렸다. 당신,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강태민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헬리오스의 마지막 일격이 시작되었다. 언론사, 검찰청, 금융, 감독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 동시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태하그룹 내부 고발 파일이 전송되었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태민 대표와 한유라 비서의 불륜 관계, 고 이서진 이사에 대한 아발론 프로젝트 지분 강탈 혐의, 라인엑스 실사 보고서 조작을 통한 투자자 기만, K바이오를 이용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그리고 이 모든 스트레스가 고 이서진 이사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정황까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태아그룹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재벌 3세의 추악한 배신과 한 여자의 비극적인 죽음. 경영 능력이 아닌 사랑을 택한 비운의 경영자에서 그는 순식간에 약혼녀를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살인자로 전락했다.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검찰은 즉각 태아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강태민과 한유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로비로 밀어닥쳤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언론사 헬기들이 본사 상공을 맴돌았다. 강태민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하그룹의 주식은 거래 하한가로 직행했다.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매수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룹은 공중분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이사들은 패닉에 빠졌고 강 회장은 자택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헬리오스 캐피탈이 태아그룹의 파산을 막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며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공개, 매수,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주가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 모든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태아그룹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헬리오스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태아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계획된 구원처럼 보였다. 절망에 빠진 주주들에게
헬리오스 캐피탈은 유일한 구원자처럼 보였다. 심지어 강 회장마저 아들에게 그룹을 넘기느니 차라리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지분을 헬리오스 측에 넘기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표명했다. 올가미는 완벽하게 조여졌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았다. 헬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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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 이서진의 작품임을 이제야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훔친 자본, 그리고 그녀에게서 훔친 아이디어 아발론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이서진, 네가 감히. 그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유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민 씨, 문 여세요.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강태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모니터 속에 헬리오스 캐피탈 로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자신이 버린 여자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지중해 오퍼레이션 룸. 헬리오스는 강태민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최 실장, 이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청소할 시간입니다. 강태민의 긴급 체포 소식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거래 정지라는 붉은색 알림이 태아 그룹의 주가 창을 뒤덮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었다. 그룹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태아 그룹의 본사 로비는 채권단과 협력업체, 그리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직원들의 울부짖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이 없는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지만 그곳에는 패배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 부회장을 비롯한 원로 임원들은 자신들의 안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은행이 자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당장 그룹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전원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헬리오스는 우리의 부채를 모두 인수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항복 문서였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 중 일부는 강태민의 불법 행위에 동조했던 이들이었다. 헬리오스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청산보다는 경영권 양도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헬리오스 캐피탈의 적대적 인수 합병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은 자택에서 이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몰락과 평생을 바친 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는 헬리오스 측에
자신의 남은 지분을 모두 넘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들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그룹을 살릴 수 있는 미지의 존재에게 맡기겠다는 마지막 결단이었다. 강태민의 제국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 한편 한유라는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자신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체포되기 직전 임시로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비자금과는 별개로 자신이 따로 빼돌려 숨겨둔 마지막 자금을 떠올렸다. 그녀는 K바이오 투자건을 진행하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수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아는 비밀 계좌였다. 그녀는 감시의 눈을 피해 미리 준비해둔 위조 여권과 현금을 챙겼다. 그녀의 계획은 밀항선을 타고 동남아의 어느 국가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심야 시간을 틈타 가택연금 장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가 약속된 접선 장소인 인천항의 한적한 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떠나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가 밀항선 브로커에게 돈 가방을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 한유라 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본 곳에는 이서진의 충직한 그림자, 최진혁 실장이 그림자 같은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떻게? 한유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K바이오에 접근할 때부터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보스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군요. 최진혁이 조롱하듯 말했다. 그는 한유라가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모든 증거물 위조, 여권, 비자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나길 기다렸던 것이다. 최진혁의 부하들이 그녀의 돈 가방과 위조 여권을 빼앗았다. 이거나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강태민이 시킨 거야. 그녀가 발악했지만 최진혁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 죄는 네가 알겠지.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시도까지. 이제 넌 영원히 저 태양을 보기 힘들 거다. 최진혁은 이미 경찰에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주요 피의자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마친 상태였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거대한 체스판 위의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비참한 몰락은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구치소, 독방. 강태민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TV 뉴스를 통해 자신의 제국이 헬리오스 캐피탈이라는 미지의 존재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이사회가 항복했고 아버지마저 지분을 포기했다. 그리고 방금 전 한유라가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헬리오스 캐피탈 측이 보낸 공식 서한을 받았다. 태아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헬리오스 캐피탈, 아시아 태평양 지부, 한국 대표로 서명된 이름, 최진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 이서진의 그림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부하,
납골당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공포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크크거림이었지만 이내 절규에 가까운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했다. 헬리오스, 헬리오스, 태양의 신, 이서진.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이용해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가 경멸했던 그녀의 냉철함, 그가 무시했던 그녀의 전략이 그를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성에 도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는 자신이 이서진이라는 여자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아니, 원래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설계했고, 이제 그녀가 되찾아간 것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완벽한 파멸 앞에서 느끼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굴욕과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강태민은 일시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보석이 아니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새로운 법무팀이 그의 인수인계 절차 협조를 명목으로 잠시 꺼내준 것에 불과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졌던 손목을 문지르며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눈동자에는 초점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 멈춘 곳은 그가 꿈에 그리던 장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이었다. 그가 이서진을 버리고 한유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바로 그 집. 하지만 이제 그 집의 소유주는 헬리오스 캐피탈이었다. 그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그의 기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따뜻한 원목과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극도로 절제된 미니멀리즘 가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압도적인 권력의 무게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림자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그가 그토록 잊으려 했었던,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이서진이 아니었다. 어깨까지 오던 우아한 웨이브 머리는 사라지고 날카롭게 자른 쇼컷이 그녀의 차가운 눈매를 강조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서진. 서진 강태민의 목소리가 공포와 불신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숨이 막혀 뒷걸음질 치다가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부딪혔다. 납골당에서 느꼈던 막연한 공포가 이제 실체가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가 버리고 죽음으로 내몬 약혼녀가 그의 제국을 삼킨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나 그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넌 죽었어. 내가 봤어. 그 사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가 알던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다. 이서진은 죽었죠. 당신이 그날 밤 당신의 서재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을 때, 그리고 당신의 탐욕이 그녀를 동해안 절벽 아래로 밀어넣었을 때, 난 헬리오스입니다. 당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존재죠. 그 순간 강태민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죽은 척 연기를 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내년이 계획한 거였어. 이 악마 같은 년.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 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이미 힘을 잃은 사자였다. 헬리오스는 그의 발악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악마 자신의 야망을 위해 10년을 함께한 약혼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녀의 죽음조차 당신의 새로운 사랑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건 누구죠? 난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단지 비즈니스 방식으로 되돌려줬을 뿐이에요. 그녀의 냉철한 지적에 강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처절한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기어가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한유라 그년한테 내 이름을 부르지 마. 헬리오스가 그의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끊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한유라는 당신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 결정은 당신이 했어요.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지탱해줄 유일한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강태민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아발론 프로젝트. 그거 기억나요? 당신은 내 아이디어를 훔쳤지만 그걸 실행할 두뇌는 훔치지 못했죠. 내가 태아를 무너뜨린 자금, 그건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바로 그 돈이에요. 강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켰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버린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가 걷어찬 것은 그의 제국 그 자체였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더 이상 변명도 분노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슬퍼하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그 눈물, 잃어버린 당신의 왕국을 위한 거겠죠. 날 위한 게 아니라. 강태민 씨, 당신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거대한 통유리창을 향해 섰다. 잿더미가 된 제국 너머로 새로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최 실장, 처리해요. 그녀의 나지막한 말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다. 교도관들이 들어와
바닥에서 오열하고 있는 강태민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진아, 서진아 라고 중얼거리며 질질 끌려나갔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헬리오스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이 어둠 속으로 끌려나간 후 서울의 금융가는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태하그룹이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간결하고 강인한 인상의 헬리오스 코리아, 헬리오스 코리아라는 새 간판이 내걸렸다. 언론은 연일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신속한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를 대서특필했다. 이서진, 아니, 이제 헬리오스로 불리는 그녀는 며칠 후 자신이 한때 예비 며느리로 드나들었던 그 건물의 로비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약혼녀도 유능한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헬리오스 코리아의 공식 대표이사로 임명된 최진혁 실장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남아있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차가운 여인을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쇼컷과 검은색 슈트는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곧장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일은 청소였다. 강태민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던 임원들은 단 1시간 만에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들의 자리는 헬리오스가 해외에서 스카우트한 혹은 최진혁 실장이 내부에서 조용히 지켜봐왔던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들로 즉시 교체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그토록 집착했던 아발론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탐욕으로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는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했다.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그룹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 그녀의 결정은 빠르고 냉철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몇 주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태민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특히 약혼녀였던 이서진을 기망하고 협박하여 지분을 강탈하려 한 정황은 파렴치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징역 15년. 그가 한때 꿈꾸었던 제국 대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에 네모난 하늘뿐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어떠한 법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몰락한 아들 대신 헬리오스 코리아의 사회 공헌을 위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했다. 한유라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강태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녀가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은 교도소의 회색 죄수복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늦은 오후, 헬리오스는 강태민이 사용하던 회장실에 서 있었다. 그 방은 이제 그녀의 취향대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화려함을 과시하던 무거운 마호가니 가구는 사라지고 기능적이고 세련된 흰색과 검은색의 집기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노을에 물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최진혁 대표가 조용히 들어와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강태민과 한유라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룹의 부실 채권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헬리오스는 완벽하게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헬리오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남자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강태민을 사랑했던 순진한 이서진은 그날 밤 동해안 절벽에서 그들의 사랑과 함께 죽었다. 그녀는 그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헬리오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태민에 대한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과거의 오류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복수를 통해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시련을 통해 원래 자신이 되어야 했던 모습, 더 강하고 더 냉철하며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최 대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녀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최진혁이 방금 가져온 또 다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태아그룹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아닌 헬리오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그녀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자의 차가운 불꽃이 아니었다. 미래를 창조하는 개척자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복수를 계획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이끌고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히 빛을 발할 태양, 헬리오스 그 자체였다. 헬리오스는 제안서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비극도 배신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